도대체 한국 남자가 뭐길래? 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네 자매가 한국 남자와 모두 결혼을 하여 충격에 빠진 건데요. 이 자매들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선 남자들이 여자에게 이런 것을 잘 못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이것을 잘하여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비결.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예요. 현재 나이는 28살이고 파리의 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근처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아래층 빵집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시간이었어요. 친숙한 냄새, 일상적인 루틴, 뭐가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만족감을 느끼며 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벽에는 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아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언니들한테 온 새 메시지가 3개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소피, 카밀, 마리엘세 언니 모두 한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3명 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프랑스를 떠났어요.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프랑스랑 너무 달라.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엄격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차가워. 언니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나중에 답장할 생각이었죠. 아니면 내일이라도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언니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신 것 같았죠. 심지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돌아와서는 서울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얘기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이렇게 다른 곳이 어떻게 집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따뜻한 눈빛과 날씬한 몸매를 가진 예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집이 세다고도 했죠. 때로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요. 넌 INFJ야. 제 친구 클라라가 성격 테스트를 시킨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생각이 깊고 창의적이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면 거의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요. 한국은 그 리스트의 맨 위에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수업 자료를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 미술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색채 이론을 가르칠 예정이었죠. 아이들이 처음으로 색을 섞을 때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삶도 기쁨을 주고 있었고요. 제가 왜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겠어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언니들 방문하는 거 더 생각해봤니? 네가 보고 싶대. 죄책감이 살짝 느껴졌어요. 소피를 본 지 3년, 카밀을 본 지 2년, 그리고 마리엘의 결혼식에는 18개월 전에 마지못해 참석했거든요. 언니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으로 뱃속이 꽉 조여왔어요. 너무 멀어.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달라. 너무 낯설어. 학교로 가는 길에 자주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주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가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이것이 제 세상이었어요. 친숙한 얼굴들, 아름다운 건축물,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거리들. 이걸 네온사인과 이상한 알파벳이 있는 분주한 서울과 바꾸는 것. 일시적으로라도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를 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동료 마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사촌이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 그녀가 신나서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대.
쇼핑, 음식, 사람들 정말 대단했대.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겠네. 하지만 나한텐 안 맞을 것 같아. 거기 가본 적 있어? 마리가 물었어요. 아니,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알아. 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마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와 한국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제일 큰 언니 소피였어요. 마리, 제발.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어요. 너무 오래됐어. 우리 좀 보러 와. 단 2주만이라도. 우리 셋 다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잖아. 전화를 듣는 동안 저는 해가 지면서 파리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도시가 이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게. 마침내 저는 말했어요. 아무것도 약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옛날 가족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언니들이 떠나기 전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사진들이 제 마음에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언니들이 그리웠어요. 가족 저녁 식사, 영화 보는 시간, 쇼핑, 여행이 그리웠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한 편견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언니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곧 제 세심하게 정리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소피의 전화를 받은 지 2주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제 달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 미술 전시회, 친구들과의 커피 약속 날짜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파리에서의 제 삶은 꽉 차 있었고 예측 가능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언니들 방문하는 거 결정했니?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두 대륙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죠. 바빠요, 엄마. 저는 다시 달력을 보면서 말했어요. 학기가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내 언니들도 널 필요로 한단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보고 싶대, 말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5년 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었죠. 소피가 남편을 만난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서로를 팔로 감싸고 있었고 똑같은 홀리데이 스웨터를 입어서 마치 인사장 가족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까웠어요. 지금은 수천 마일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한국에 있는 언니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거기서 행복할까? 우리가 자란 곳과 이렇게 다른 곳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언니들의 집, 남편들, 서울의 거리 사진들을 봤지만 사진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었어요. 아침에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2주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죠. 보통 교사들은 학기 중간에 휴가를 내지 않으니까요. 놀랍게도 답장이 빨리 왔어요. 휴가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가족은 중요하죠, 말이. 한국에서 시간 잘 보내세요. 이제 핑계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주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불안감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한국은 제가 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붐비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낯설었죠. 단 2주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서 언니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다음 며칠은 여행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뭘 기대해야 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읽을수록 더 긴장됐어요. 언어는 완전히 달랐고 관습은 형식적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도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죠. 밤에는 이상한 꿈들이 제 잠을 채우고 있었어요. 혼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표지판을 읽지 못하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서 방문을 짧게 하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졌죠. 비행기 출발 사흘 전 에밀리가 전화했어요. 모든 언니들 중에서 에밀리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언니였어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네가 드디어 온다니 정말 신나, 그녀가 말했어요.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난 한국에 반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그녀에게 경고했어요. 그냥 너와 우리 언니들을 보러 가는 거야. 괜찮아, 에밀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와. 그것만 부탁할게. 저는 제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언니들에게 맞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절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대로요. 이웃이 제 화분에 물을 줄 거였고 친구 클라라가 우편물을 확인해 줄 거였어요. 2주 후면 돌아올 거고 모든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비행기 출발 당일 아침은 밝고 맑았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파리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죠. 이것이 제 세상이었어요. 편안하고 친숙한. 공항에서 저는 여권과 탑승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13시간이나 걸렸어요.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았던 곳까지 13시간이나. 탑승을 기다리면서 소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가는 중, 곧 봐. 그녀의 답장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왔어요. 너무 기대돼. 널 위해 계획한 게 정말 많아.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승객줄에 합류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생각을 잊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부분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언니들이 제가 놓친 무언가를 한국에서 봤다면? 만약 이 나라에 대해 제 편견이 보지 못하게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파리 위 구름 속으로 올라가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좋든 싫든 저는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언니들을 볼 거고 한국을 직접 경험할 거고 2주 후에는 변함없이 집으로 돌아올 거였어요. 적어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3시간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어요. 등이 아프고 긴 비행으로 눈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기내용 가방을 챙기고 다른 지친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이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울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고 밝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수화물 찾는 곳, 세관, 출구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무료 와이파이가 제 폰에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친절한 직원들이 여행객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었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피가 도착 게이트에서 흥분해서 손을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고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꽉 껴안았고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 여행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공항 열차를 타자 소피가 터미널을 걸으며 제안했어요. 택시보다 더 빠르거든. 저는 그녀를 따라 열차 플랫폼으로 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점차 도시 건물들로 바뀌고 있었죠. 이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소피의 아파트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 지호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제 여행 가방을 들고 객실로 안내해줬어요. 아파트는 넓고 밝았으며 한국과 유럽 가구가 섞여 있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전혀 차갑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죠. 놀랍게도 지호는 우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와 한국과 프랑스 빵을 함께 차려줬죠. 비행기에서 잤길 바래. 우리가 먹는 동안 소피가 말했어요. 에밀리와 카밀이 나중에 올 거고 마리엘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를 초대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차로 머리가 몽롱했지만 깨어있기로 결심했죠. 결국 이것이 언니들을 보기 위해 제가 온 이유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에밀리와 카밀이 도착했을 때 우리의 재회는 예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의 말을 겹쳐가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따라잡고 있었죠. 언니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한때 그들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나라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항상 체계적인 에밀리는 제 방문을 위한 일정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우리 각자 이틀씩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줄 거야,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단체 활동도 계획해놨어. 저는 그들의 열정에 압도되어 약하게 웃었어요. 난단 2주 동안만 여기 있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럼 메일을 소중하게 써야겠네, 카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마리엘의 집에서 저는 새 언니들의 남편들을 모두 만났어요. 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처럼 그들이 진지하고 거리감 있을 거라 예상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세심하고 놀랍게도 유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위해 영어로 말하면서 파리에서의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리엘의 남편이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나중에 접시를 치우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호는 부탁받지 않아도 모두의 물잔을 다시 채워주고 있었죠. 카밀의 남편은 그녀의 새 헤어컷을 칭찬해서 기쁨으로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의 행동들이 저녁 내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야? 우리가 잠시 단둘이 있을 때 소피에게 속삭였어요.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이 도와주는 방식, 너희들에게 신경 쓰는 방식 말이야. 소피가 웃었어요. 응, 정상이야. 여기선 가족이 모든 거야. 서로 돌보는 게 중요하지. 다음 며칠 동안 각 언니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서울을 보여줬어요. 에밀리는 세련된 백화점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바쁜 카페가 있는 현대적인 쇼핑 지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카밀은 미술 갤러리와 상인들이 다채로운 직물과 길거리 음식을 파는 전통시장을 보여줬죠. 마리엘은 가족들이 벚나무 아래서 피크닉을 즐기는 아름다운 공원을 소개해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는 제 기대와 모순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내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형식적이었어요. 노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직장에서 적절한 직함을 사용했죠. 하지만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는 따뜻하고 표현력이 풍부했어요. 서울에서의 5일째 되는 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됐어요. 언니들은 모두 일 때문에 약속이 있었고, 저는 에밀리 사무실 근처의 동네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죠. 붐비는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작은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일기장에 글을 쓰기 위해 앉았어요. 실례합니다.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카페는 붐볐고 다른 빈 테이블이 없었죠. 그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도록 초대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석이었어요. 그는 1년 동안 파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훌륭한 프랑스어를 구사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쉽게 주제에서 주제로 흘러갔어요. 예술, 여행, 음식,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제 세 언니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서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느끼는 혼란을 어떻게 표현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제 인식은 시간마다 날마다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인정했어요.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석이 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려 깊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판단 없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헤어질 때 그는 도시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들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관광객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장소들이요.
저는 제가 내라고 답하는 것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날 밤 소피의 객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제 인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 구축했던 완고하고 차가운 한국은 사라지고 있었고 활기차고 복잡한 현실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언니들은 제가 상상했던 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통과 혁신이 나란히 공존하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죠.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시각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민석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았죠. 그는 저에게 준호라는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준호는 넘치는 에너지와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예술가였는데 파리에 있는 제 학생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함께 그들은 제 언니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서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장소들이었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는 작은 동네 공원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주인들은 민석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죠. 현지인들이 기념품이 아닌 식료품을 사는 시장도 둘러봤어요. 이런 곳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민석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 물결로 물들어 있었죠. 가족들은 잔디밭에 피크닉 담요를 펴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은 손을 잡고 물가를 따라 걷고 있었고 친구들은 원을 그리며 모여 음식과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이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있을 땐 민석이 말했어요. 큰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걸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순간 서울은 파리만큼이나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언어 장벽은 매일 저를 좌절시키고 있었어요. 표지판을 읽거나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죠.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묻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복잡한 도전이 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긴 하루가 끝나면 지치고 압도된 채로 소피의 아파트로 돌아가곤 했어요. 가장 힘든 날은 제가 혼자 탐험하기로 결정했을 때 왔어요. 준호가 미술 갤러리로 추천한 동네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여러 작은 전시회를 둘러본 후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죠. 거리들이 제게는 비슷해 보였고 읽을 수 없는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됐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세차게요. 가슴 속에서 공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말할 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어요. 물이 얇은 재킷을 흠뻑 적시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눈물이 빗방울과 섞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모든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안에서 그녀는 가게 주인에게 말했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나서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건네줬어요. 여보세요?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는 가게 주인과 이야기한 다음 저에게 말했어요. 거기 있어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20분 후 민석이 도착했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그는 할머니와 가게 주인에게 매우 감사해했어요. 소피의 동네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전혀 모르셨는데도 도와주셨어요.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큰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거든요.
그날 밤 언니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에밀리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주최했어요. 민석과 준호도 초대받았죠. 우리가 테이블 주변에 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주변의 얼굴들을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에서 행복해 보이는 언니들. 그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남편들.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을 보여준 새 친구들. 그때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한 나라와 문화 전체를 판단했었죠. 가능성의 기회를 주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움이나 무지 때문에 외면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생각은 계속해서 파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2주 전 저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침에 언니들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우리는 출발 게이트에서 꽉 껴안았고 모두 약간 울고 있었어요. 다시 올 거지? 마리엘이 물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저는 약속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아래에서 서울이 작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두려워하던 곳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는 것에 이상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단지 2주 만에 한국은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제가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변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펴고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여행은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이해로, 다친 마음에서 수용으로 가는 여행이죠. 저는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어요. 확실함 대신 가능성을, 답변 대신 질문을 안고 떠나고 있어요. 비행기가 프랑스를 향해 돌아갈 때 저는 민석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과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아볼 의향이 생겼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교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학생들을 사랑했지만 아마도 제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에밀리는 서울에 미술교사가 필요한 국제학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2주 전에는 저를 겁먹게 했을 이 생각이 이제는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제 삶은 변함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저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가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저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어요. 여행이 여행자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